안녕하세요. 화상관계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명의대여의 그 폐해 및 이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채무자의 케이스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. 채무자는 가족인 오빠에게 이제 사업 명의를 빌려줬어요. 사업 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명의를 빌려주고 그 오빠가 이제 채무자 명의로 모든 사업을 하는 거죠. 그 뭐 거래처, 그죠? 그다음에 뭐 대출 다 오빠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이제 뭐 잘 됐으면은 상관없습니다만 잘 안 됐겠죠. 한 3, 4년 하다가 그리고 채무자가 빚 잔뜩 지고 오빠는 이제 그 죽었습니다. 비관해서 스스로.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채무자가 이제 뭐 일반 금융권 채권자들은 특별하게 이의 제기를 안 합니다.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제 대출해 준 거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거래처도 없습니다. 근데 문제는 어떤 특정한 개인한테 돈을 꾼 겁니다. 그 개인은 채무자도 알고 있고 오빠도 알고 있죠. 두 사람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뭐 채무자를 보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오빠를 보고 돌려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오빠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채무자도 이제 채무자 명의로 이제 뭐 각서 같은 걸 다 썼죠. 공정증서 공증도 해주고. 그러다 보니까 이 채무자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제 파산이 들어왔는데 뭐 한 빚이 한 2, 3억 정도 됩니다. 이제 거의 이제 다 제가 봐도 오빠의 책임이죠.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. 배우자는 이제 뭐 성실하게 급여 갖고 한 300 정도 벌어서 간신히 이제 그 생계 보탬이 되고 있는데 뭐 전세금이나 이런 건 다 배우자 거죠. 채무자는 이제 시집만 간 거죠. 근데 이제 과거에 결혼 전에 오빠한테 빌려줬던 사업 명의 및 이제 대출 같은 게 문제가 돼서 어떤 개인 채권자한테 이제 시달리는 거죠. 이 파산 절차에서도 뭐 그리고 이제 그 사업도 한 2년 전에 누구한테 명의를 넘겼습니다. 권리금을 받고. 그것도 이제 채무자는 알 수가 없어요. 다 오빠가 다 뭐 처리했고 거기서 돈이 남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뭐 지금 보니까 이제 양도 계약서는 있어서 거기서 보니까 뭐 한 8천인가 1억 원 정도를 받아서 이제 받은 것 같긴 한데 그 돈의 향배는 모르죠. 그죠?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명의대여가 뭐 보증보다 더 심각하죠. 어떻게 보면. 그죠? 보증은 어떤 특정 건에 대해서만 자기가 알죠. 아, 내가 얼마 보증을 섰다. 아, 나는 5천만 원 보증 섰으니까 주채무자가 망하면 나는 5천만 원 뒤집어 쓰겠구나. 근데 이 명의대여라는 거는 그 금액을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. 뭐 1,000만 원이 터질지 1억이 터질지 10억이 터질지. 그렇죠? 뭐 다음 시간에 나오는 제가 또 뭐 할 얘기가 있지만 거기서는 뭐 몇백억이 터졌죠. 그 명의대여는 아니지 거기는 보증이죠. 일단 명의대여는 뭐 얼마를 터질지 모르고 상법상 명의대여자도 책임을 지죠.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. 자기는 그냥 명의만 빌려줬다라고 항변을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. 명의자도 책임지고 그 실질 행위자도 책임을 집니다. 상법상으로는. 그래서 이 명의대여, 명의를 이름을 빌려주는 겁니다.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가 빌려주는 거잖아요. 대여금, 돈을 빌려주는 걸 대여금이라 그러지만 명의를 빌려주는 걸 명의대여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맡겨놓는 걸 명의신탁이라 그러죠. 신탁. 그죠? 그래서 이 명의가 이 법률 용어를 많이 쓰죠. 이름입니다. 이름 명자를 쓰죠. 이름 명자에다가 뜻의자. 그죠? 그런 걸 한자로 써서 명의라고 하는데 뭐 명의인. 그죠? 이 명의를 도용하는 거를 이제 문서 위조죄로 처벌하죠. 민형사상
법률 용어에서 뭐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. 명의대여, 명의신탁, 명의인, 명의를 위조하는 경우, 그죠? 그래서 이 명의대여에 대해서 명의대여의 어떤 심각성, 그래서 결국은 뭐 그 채무자는, 근데 제가 봐도 따로 뭐 재산을 은닉할 만한 그 2018년도에 그 사업체를 넘겼어도 그것도 다 오빠가 관여를 해서 그때부터 벌써 한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뭐, 그리고 이제 작년에 오빠가 사망을 하는 바람에 뭐 진실을 밝힐 수가 없어요. 그 돈을 빌려준 분도 억울하죠. 그분도 참 어렵게 사는, 근데 이자, 2부 이자에 혹해서, 그쵸? 고율이었던 이자를 혹해서 많은 돈을 빌려줬어요. 한 8천 이상 될 것 같아요. 8천에 이자면 8, 26, 그죠? 한 달에 160이죠. 그죠? 160이면은 한 사람의 최저임금보다 더 최저임금에 준하는 돈을 버더니, 그죠? 그 이자가 만만치는 않죠. 한 사람을 부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그죠? 그래서 결국은 명의대여로 인해서 이 채무자는 그 채권자 이익에 엄청 시달리고 있지만, 뭐 저는 그냥 이제 판정을 했습니다. 면책으로.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뭐 별도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한 면책은 될 것 같습니다. 뭐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겠죠. 명의대여 자체가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닙니다. 예, 그래서 이 명의대여로 시달리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명의대여는 뭐 아주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해죠. 부모 자식 간에, 그렇죠? 그 다음에 부부 간에,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애인 간에, 그렇죠? 아니면 선후배 간에, 아니면 친한 친구 간에, 뭐 의리 때문에, 혹은 정, 그렇죠? 이런 어떤 1차적인 요소 때문에 냉정을 잃고 이성을 잃고, 그렇죠? 기분에 취해서 괜찮겠지. 근데 거의 뭐, 그렇죠? 명의 대여를 하는 사람의 입장은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죠. 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는 그 사람이 이미 망가진 사람이죠. 뭐 신용이 크게 문제 있거나, 아니면 무슨 뭐 전과가 있거나,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를 이미 줬거나, 그렇죠? 주변의 어떤 신뢰를 상실하고 있으니까 자기 명의로 할 수가 없죠.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또 새로운 분야, 새로운 사람들한테 또 인맥을 쌓아가면서 하는 거죠. 과거를 속이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결국은 다시 또 이 새로운 사람한테,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한테, 그게 가족이든 주변 지인이든 친구든 가까운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죠. 그죠?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엮일 수는 없습니다. 사실 뭐 이런 사기라든가 이런 게 다 가까운 사람한테 시작되는 거죠. 그렇죠? 가까운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, 가까운 사람이 명의를 빌려주고, 그렇죠? 뭐 우리가 지금 강남역이나 광화문 가서 누구한테 명의를 빌려달라고, 제 사업하는데 아니 뭐 하는데 필요하는데 돈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빌려준가요? 그 남의 돈 먹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? 그 사람을 막 진짜 가머니설로, 그쵸? 이것저것 뭐 된다, 뭐 돈을 빌려주겠다, 뭐 기획부동산, 그쵸? 좋은 투자자가 나왔다, 코인이 어떻다, 그쵸? 그런 걸 아주 갖은 가머니설로 설득을 하고, 그쵸? 혹해야지 그 사람이 돈을 줄까 말까 하는 거죠. 하여튼 이런저런 뭐 명의대여와 관련해서 잡소리를 좀 해봤습니다. 명의대여 때문에 끈질긴 이의로 뭐 고생을 했지만, 그 채권자 이의 자체가 어떤 한풀이성 이의도 많습니다. 어쩔 수가 없죠. 그것도 한을 풀려면은 들어줘야 됩니다. 또, 그죠? 맞장구를 쳐줘야 되고,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. 그게 어렵죠. 예, 이번 시간에 명의대여에 대해서 한번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